미친듯이 폭락을 하고 마이너스 28%, 우리 계좌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저점에서 17.5% 상승, 그리고 다시 8.2%가 하락 중에 있어요. 2023년 증시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미국의 GDP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고용도 견고하다, 덕분에 긴축은 계속될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증시는 빠지고 있어요. 그저께 미국 증시 새빨갛죠? 빨간 게 하락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눈에 띄는 게 있죠. 초록색이 진하죠? 페덱스, 나이키. 그럼 이 종목들은 왜 올랐을까? 이유는 바로 실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자, 나이키와 페덱스인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오히려 남들이 빠질 때 오릅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금융위기 때문에 완전히 주가가 폭락하는, 시장이 망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실적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빠집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런 실적 장세들, 개별 종목의 호재들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모두가 빠지는 폭락장, 패닉셀이 이어지는 그런 폭락장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2023년에 코스피 목표치를 예측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2750, 노무라 증권 2750, 모건 스탠리 2750, JP모건 2800,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예측들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 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2700에서 2800 정도가 목표치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가 2370 정도에서 20%가 상승한 수치예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주요 매물대 구간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정확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고 지지받는 리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오느냐, 반등이 올라오느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 투자은행들은 이쯤까지는 목표치를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자, 올해 7월부터 금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0.75, 0.75.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되면서 지금 12월 달부터 0.5%로 그 추이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재 금리 상단 4.5%. 다음 FOMC는 이제 여기부터는 이 다음 FOMC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죠. 미래에 어떻게 될까? 다음 FOMC 회의는 2023년 2월 1일에 있습니다. 이때 0.25% 올린다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리고 그 다음 3월달 FOMC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0.25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때 금리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FOMC 회의 23년 5월달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 금리 상단선이 여기죠. 한 5% 정도 올리면 여기가 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추이에 따라서 금리가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올라가느냐, 여기서 또 0.25를 또 올릴 것이냐, 그래서 5.25가 될 것이냐, 아니면 23년 3월 달에는 아예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4.75가 금리 상단이 될 것이냐, 0.25씩 두 번 또 올린다, 그래서 5.5% 이상 갈 거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돌고 있어요. 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과거의 경험을 하나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자, 금리 상단 내년 2월 달에서 3월 달 0.25씩 두 번 2월, 3월에 올리면 5%가 되죠? 그럼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연말 혹은 24년 초 이때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23년 3월 달까지 0.25씩 두 번 올려서 금리가 5%까지만 올라간다면 여기가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금리 상승 인상 추이가 꺾일 거다. 그러면 여기에 선행하는 주가는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 어떤 일이 있었죠? 물가 상승, 미중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파월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2019년도에 금리 인상 두 번 더 할 거다. 트럼프랑 대립각을 세웠어요. 트럼프는 금리 올리면 안 된다. 파월은 두 번 더 올릴 거다. 2019년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때요. 2018년도에 금리를 계속 줄기차게 올렸죠. 그리고 2019년부터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거다 라고 연말에 공언을 했어요. 18년 연말에. 근데 어떻게 됐죠? 자, 2019년도에 금리가 올라갔나요? 2018년 금리가 유지되다가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내년에 금리 안 낮춘다, 물가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18년 말에도 지금 2022년 말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년에 두 번 더 올린다. 근데 안 올렸다는 말이죠. 금리가 유지되다가 꺾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연준의 피봇, 태세 전환이죠. 이거는 불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매파적으로 금리 안 낮춘다, 금리 올릴 거다, 물가 고공행진할 거다, 쉽게 안 꺾인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일어난다. 이 얘기 뭐냐면 증시가 이전에
미리 반응해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지금 고용이 되게 튼튼하다.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GDP도 상승합니다. 이런 거시 지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좋다는 거죠. 물론 지금 기업들의 상황, 테슬라 하루 만에 거의 9% 빠졌고 마이크론 매출 47%가 빠지고 좋진 않아요.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시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하면은 사이클을 찍고 다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러 갈 수 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발자국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감원을 이렇게 할 거다, 마이크론, 아마존, 메타, 모든 빅테크 기업들 내년에 안 좋아질 거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가 상승은 이 과정에서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공포지수, 지금 다시 공포 단계에 접어들었죠. 여기서 제가 주식 매수를 이야기할 때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어요. 공포지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추세에 걸렸을 때 환희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공포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때 굉장히 무서워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이때는 공포 구간, 사야 되는 구간이었고 이때 환희 구간, 팔아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 이 채권금리가 치솟냐 치솟지 않냐, 그만큼 상황이 좋냐 좋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안정적이란 거죠. 지금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고위험 채권들도 금리가 이렇게 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나 기업 위기 상황이 아니다. 단지 고물가로 인한 일반적인 경기 침체 장세라는 거죠. 80년대 초반과 같이 지금 28%가 빠졌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진다. 미국과 국내 증시 세부적으로 좀 뜯어볼게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28%가 빠졌습니다.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28% 하락. 그리고 지금 상승을 했다가 여기 조정이 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3,700까지 조정이 와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거는 그냥 상승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빠져야 되는 수순인 거예요. 올랐다가 빠지니까 역시 이번에도 속았어. 이번에 전저점 깨고 폭락 갈 것 같아. S&P 500 3,000 깨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 올랐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 구간 올랐던 상승폭의 반절, 여기서 지금 일단은 멈췄어요. 근데 더 빠져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고점을 넘어주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깬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하락 파동이 모두 끝난 거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 파동에 대한 반등, 그리고 새로운 하락 파동이 새로 시작되는 것, 전저점을 한참 뚫고 내려가겠죠. 근데 여러 가지 밸류라던가 경제 상황이라던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 반등, 이 구간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이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죠.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보고 들어가겠다면은 고점 뚫고 안착하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걸 보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깨졌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조정 이후에 다시 하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점을 다시 뚫어서 안착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의 한 과정이 있다. 이게 여기서 올라가냐 하락하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느냐 굉장한 관건이 될 것이다. 코스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굉장한 변곡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를 깨서 지지받는 구간에 와 있어요. 리테스트하고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트랩, 휩소가 돼서 다시 크게 하락을 할 것이냐. 지금 마찬가지로 S&P 500이랑 똑같습니다. 상승폭 여기 올라간 거에 반절에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 지금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추세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에 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넘는지가 굉장한 관건이고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빠져도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 이 파동이 굉장히 강하고 길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이 파동에 이어서 이 조정이 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하락 파동의 힘이 첫 파동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오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빠지더라도
반등만 일어날 수 있다면 상승 파동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엄청나게 이슈죠. 상장사 5위에서 11위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10월 아마 초쯤이었을 거예요. 테슬라가 255달러에 있을 때 지금 130달러가 깨졌으니까 반토막 났죠. 여기가 변곡점이다. 여기를 깨면 하락이 열릴 것이다. 대신 반등이 온다면 크게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린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변곡점이라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225달러 부근 여기를 깨고 반토막 났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를 깨고 떨어지는 이런 데서 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락이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맥점에서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됐습니다. 매출도 지금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뻘짓을 하고 있어요. 괴인이죠, 괴인. 테슬라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만 보면 안 돼요. 테슬라라는 기업의 80%에서 90%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게 테슬라라면 이게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언행, 행보, 방향성, 마인드, SNS에 올라오는 그의 메시지들 한마디씩 툭툭 내뱉고 주식 팔고 있고 뭐한다. 이 전기차 사업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은 CEO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속 이거를 들고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에 미래 이익을 땡겨와서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그리고 금리가 꺾이면서 폭락을 해요. 그리고 그 기대치가 PR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꺾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성장주가 약해지는 시점. 하지만 점차적으로 산업이 성숙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우상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존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사이클, 자 사이클이 425달러까지 찍었다가 거의 100달러예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거를 그냥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쌀 때 샀다가 좀 비싸지면 다시 팔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하는 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금리 상황이 오지 않죠. 성장주에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오면은 성장주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받쳐줄 시기가 온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과매도권이죠. 단기 과매도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사 모으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2023년을 환율을 통해서 좀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장기 상승 파동이 끝나고 하락 파동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파동의 지금 마무리 시점 일봉으로 자세히 놓고 보자면은 마지막 파동에서 이런 하락세경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환율 단기 바닥이라면 이렇게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다. 이거는 2023년의 이야기가 되겠죠. 2023년에는 환율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증시가 2023년 반등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환율이 여기서 뭐 더 빠졌다가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환율은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비이상적인 이런 환율 급등 피크 시점에서는 달러를 팔기 굉장히 좋은 시점, 증시를 분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 이거는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환율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크를 치고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하락 과정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도 단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권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건 이 증시의 지금 단기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반등이 온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시는 지금 중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지지받고 올릴 것이냐 이탈하고 빠질 것이냐 이 두 양 갈래길에 서 있다. 환율과 같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3년 물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연봉을 보여드렸죠. 주식 지수 차트 연봉. 역사적으로 이 연봉이
내년에 하락을 한번 찍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초나 언제쯤이나 어쨌든 이런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 올린다면은 증시가 어쨌든 하락을 한번 보여주더라도 그 다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 나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너무 어렵다. 그냥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려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주식으로 돈 버는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쌀 때는 언제냐면 위기, 공포 구간입니다. 저점, 공포 구간이었죠? 여기는 환희 구간이었어요. 이 공포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공포에 사서 탐욕 구간에 파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비쌀 때는 환희와 탐욕에 가득 차요. 이때는 보통 사람들이 사죠. 위기와 공포에서 쌀 때는 오히려 팔고 비쌀 때는 산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 돈 벌 수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90%의 사람들, 대중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벌 수 없는 뇌구조 여기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공포에 우린 팔게 되고 환희에서 사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린 이 반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언제가 쌀 때일까? 투자 전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기 예측, 주가 예측.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계속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뭐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근거가 중요한 거고 이 근거가 이 예측이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기 예측, 주가 예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바닥 아직 안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주가 아직 바닥 안 왔다. 더 빠진다. 여기서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피터 린치도 긍정론에서 부정론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주가 바닥에서 이렇게 뛰어나고 통찰력을 가진 투자의 구루도 주가 바닥이 되니까 반등하기 직전이 되니까 긍정론에서 부정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가 아직 바닥 안 왔다. 더 빠질 거다. 근데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죠. 워런 버핏에게 내년 경제 전망, 주가 전망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른다고 해요. 난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뿐이다. 명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투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나 테크니컬한 기술, 기법이 없다면 쌀 때 사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워런 버핏처럼 말이죠. 워런 버핏이 왜 TSMC를 샀을까? 경기가 내년에 폭락을 한대. 지금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온대. 물가가 더 올라서 금리를 더 올린대. 근데 버핏은 샀다는 거예요. 왜 샀을까? 싸니까 샀죠. 이 원칙을 가장 잘 지키고 이 원칙으로 인해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렇다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버핏 같은 투자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쌀까? 지금은 쌀까? 일단 환율이 피크를 쳤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컸어요. 그리고 주봉인데 주봉상 60주 이평선에 막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빠질 거니까. 장기 평균으로 회귀할 거니까. 지금 그리고 코스피가 PBR이 0.8에서 0.9배예요. 장기 평균이 1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싸다는 거는 사서 모아가면 된다.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거죠. 미국 S&P 500은 어떨까? PER 17배입니다. 장기 평균 5년 10년 평균이 17배에서 18.5배, 19배 이 정도인데 평균 아래죠. 싼 구간이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변기통에 빠진 핸드폰 비유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변기통에 핸드폰이 빠집니다. 핸드폰이 물에 빠진 지 0.02초 만에 휴대폰을 건져냅니다. 이렇게 평균보다 싼 가격 아래로 휴대폰이 빠진다면, 주가가 빠진다면은 이 기간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그 평균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온다. 그럼 살아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더 빠지더라도 어쨌든 싼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와 본능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공포에 팔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차트를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편한데 이때 어땠나요? 이때 꼭지, 바닥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싼 구간이다. 살 때라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긴 어땠나요? 실제 제가 일부 분할 매도를 했지만 이거 그냥 더 갖고 있을까? 더 가면 어떡하지? 이게 찐반이면 어떡하지?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의 상태는 탐욕과 환희의 구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본능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야 될 때는 공포, 그리고 팔아야 될 때는 탐욕. 공포는 가치가 쌀 때 옵니다. 돈은 쌀 때 살 수 있어야 번다는 거예요. 주식이 쌀 때 사라. 내 본능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섭든 말든 그냥 싸면은 사는 겁니다. 분할해서 사고 평균 이상 올라가면은 이거는 가치 기반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가치 기반 투자는 사이클을 그려요. 평균보다 싼 구간, 비싼 구간. 이 사이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 볼 확률 100%의 투자라는 겁니다. 수익 볼 확률 100%의 투자 방식, 쌀 때 사야 버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무릎 아래서 사는 것. 무릎이 어딘지, 지금이 발가락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머리인지 모른다면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요. 나만의 무릎이 어딘지 내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 원칙 꼭 기억하시는 2023년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23년에는 어쨌든 반등장이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연초에 이런 바닥을 찌르는 아랫골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원칙, 쌀 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올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오는 상승 효과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 투자와 성공에 도움되는 채널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고민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